시인과 독자의 만남 41번째 또 2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는 서윤호 스님 모셨고요. 이번엔 또 머리소리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이승하 시인을 모시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승하 스님은 양력 읽어드리고 선생님 인사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이승하 스님은 경북 의성에서 출생, 김천에서 성장하였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았으며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가 당선, 198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이 당선되었다. 시집으로 사랑의 탐구, 우리들의 유토피아, 생애를 낭송하다, 예수, 폭력 등이 있으며 소설집으로 길 위에서의 죽음, 평전으로 마지막 선비 최익현, 최초의 신부 김대건, 청춘의 별을 해다 윤동주, 영원한 자유인 공초 오선순 등을 출간하였다. 지훈상, 시화시학상, 현운상, 가톨릭 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하였다. 네, 많은 상과 여기 나오지 않은 또 많은 책을 계신 여러분, 이승하 스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스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원래 여러분들 한 지지난 달인가 뵀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되어서 오늘 비로소 이렇게 여러분들 뵈러 달려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또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가을 풍경이 참 아름다운데 왜 이런 전대미문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경치를 만끽하고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뭔가 어떤 사제로서 정도 쌓아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학교 중앙대학교는 안성에 있거든요. 흑스톤 캠퍼스가 있고 제2 캠퍼스 안성에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을 아직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로지 그냥 비대면 수업이어서 그냥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대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1학기 때는 그러려니 뭐 어떻게든 이제 하고 2학기에는 학생들 만날 수 있어야 하면 그것도 되지 않았고 또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 시기가 끝나도 여전히 그냥 그래서 뭐 입학식도 하지 않았고 뭐 소위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뭐 문화기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좀 무거운 상태로 왔어요. 신입생들 캠퍼스를 거닐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한 명 할 것도 없이 학교에 오지 않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그 교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만은 그러나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문학도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문학을 통하여 이렇게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길 고생하셨습니다. 차가 엄청 밀렸다 들었거든요. 네. 시간 뭐 훨씬 더 많이 걸리셨죠. 그렇게 코로나 좋지 뭐 주말이라서 많이 또 어디 나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마산 뭐 진해 창원적으로 예전에 몇 번 내려오신 적이 있는지요? 뭐 간간히 그냥 행사 때 왔었죠. 네. 예. 저희 김상진 문학관은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가서 한번 구경하고 왔습니다. 예. 진해 쪽은 오시고 김상진 문학관은 처음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오늘 처음 오신 이승하 선생님, 저희들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춘문예 당선시죠, 그죠? 화가 문구와 함께 대표시 제일 첫 나왔는데 이 시를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이 시에 대해서 많은 아마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이 시를 한번 근데 이게 참 낭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시인데. 이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인사말로 잠깐 하면서 말하고 싶어 어떻게 막 이렇게 농담삼을 했는데요. 그래도 힘드신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가 뭉크와 함께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 견딜 수가 없어 난 말이야 토하고 싶어 울음소리가 끊어질 듯 끊이지 않고
들려와 야 양팔을 벌리고 과학환영에 서 있는 그런 불안의 생김새들 그런 치욕적인 과학 광경을 보면 소름 끼쳐 달아나고 싶어. 동화의 세계야. 저놈의 소리, 저 울음소리, 세기말의 배후에서 무수한 학살 발이 잘 되어지지 않아. 그런데 자백하라고 내가 뭘 어쨌기에 소름 끼쳐 텅 빈 도시 아니 웃는 소리야. 끝내는 미미처럼 보트 피플이여 텅 빈 세계여 나는 부인할 것이다. 이게 그 당시 1984년 신춘 문제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때 쌤 겪은 거 부끄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신춘문예 여러 신문사의 작품을 경향별로 이렇게 묶어서 투고를 했는데 이 중앙일보에는 좀 뭔가 실험적인 시라고 해야 될까, 좀 해체시에 가까운 그런 이제 작품 몇 편을 보냈는데 이 시가 제일 5편 중 밑에 깔려 있는 시여서 그 신문사 문화부 기자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작품이 당선되었습니까? 이제 여쭤보니까 이 제목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제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되었나? 그런데 이제 게재가 되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소위 공안 정국 특히 80년대 유신 시대도 그렇었지만은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기도 하고요. 또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뭔가 자백을 해야만 하는 한 게 없었을지라도 진술을 하고 자백하고 해야만 하는 그런 엄혹한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정보부 같은 데서 혹시나 뭐라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시의 어떤 숨은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생각이 안 왔습니다. 네. 그럼 일부러 이렇게 독자들이 읽는 걸 불편하게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전달하려고 일부러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 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그 시절에 말더듬이가 심해가지고요. 제가 직업을 대학 교수로 가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 강연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줄은 꽤 심했습니다. 말더듬의 정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학교 1,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은 학우들이 다들 참 너무 불쌍하다. 어쩜 저렇게 심하게 말을 더듬지 하면서 딱한 얼굴로 저를 다들 쳐다봐요. 내가 정말 이거 빨리 고쳐야 될 텐데. 그래서 더 자청해서 발표도 더 열심히 하고 4학년 이제 이 시점에 가서는 말더듬이가 꽤 많이 이제 고쳐졌죠.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저희 온전한 육성입니다. 육성.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그 당시 전국을 말 못했던 그 어떤 시기를 대변 또는 읽는 사람들이 그 당시 느끼라고 일부러 불편하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쌤 그 당시 그 말투 그대로. 예. 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그런 분이 지금은 거의 달변가가 되셔가지고 말을 잘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화가한 사람들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극복하면서 쌤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 화가 뭉크를 그 당시 시기에서 얼굴과 대비시켜서 이렇게 하신 거겠죠. 예, 이제 제가 예술대학에 있다 보니까 회화과 학생들 수업 듣는 서양 미술사를 이제 수학생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뭉크의 절규 같은 그림이 우리한테 이렇게 낯익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80년대 초. 그런데 그 미술사 시간에 교수님께서 뭉크의
이런저런 그림을 이제 슬라이드 필름을 갖고 오셔가지고 쫙 보여주시더라고. 수십 장의 그 에르바르토 뭉크의 그림을 보고, 야, 내가 알고 있는 회화라는 것은 뭔가 진선미, 뭐 거룩하고 숭고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그림 작품들은 뭔가 공포에 질려 있고 그렇죠. 뭔가 불안해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주로 그 작품의 주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뭔가 그 추어의 미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인간의 어떤 내면 심리의 그 어떤 그 절망감 같은 것도 그림으로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구나. 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여 뭔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 전쟁 때 그랬었지만 뭐 또 이제 여기 보트 피플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네. 베트남 뭐 우리로서는 그때 패망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통일되었죠. 그때 많은 이제 그 지식인들 또 지주 계급 뭐 군경 유가족 이런 분들이 국외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배가 전복되어서 일가족 몰살하고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고 야 이렇게 세기말적 상황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시대 상황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런 그 시대를 내가 한번 뭉크도 그러했으니 이런 절망을 나는 내 작품 어떤 그 모토로 삼아 보리라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변해야 되는데 지금도 뭉크의 철교를 연상시키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세계에서도 아직도 많은 학살극이 벌어나고 지금도 난민들이 생기고 뭉크 그림 보면 불안이라는 그 그림도 선생님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절규하고 비슷하게 그 보면은 하늘이 휘어지고 붉은색이고 막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다른 시를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사랑의 탐구라는 시가 바로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승화 시인이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탐구나 사랑은 무엇일까 하는 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시를 읽고 선생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사랑의 탐구를 한번 읽어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네, 이기영 선생님. 네. 네. 사랑의 탐구. 나는 무작정 사랑할 것이다.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사랑이란 말의 위대함과 사랑이란 말의 처절함을 속속들이 깨닫지 못했기에 나는 한사코 생을 사랑할 것이다. 포주이신 어머니, 당신의 아들 나이 어언 20이 되었건만 사랑은 늘 오악장일까? 아니, 여탕 꿈속에 그리는 그리운 고향, 그 고향에 안개와도 같은 살갗일까? 술 취한 누나의 타진 스타킹이지. 음담패설 속에서만 한결 자유스러워질 수 있었고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을 땐 목청껏 노래 불렀다. 방천뚝길에서 기타를 오래 둥기고 왠지 부끄러워 밤 깊어 돌아왔더랬지. 배다른 동생아, 너라도 기억해다오. 큰손, 작은 손, 손가락질 속에서 나는 자랐다. 길모퉁이, 겁먹은 눈빛은 바로 나다. 사랑은 그 집 앞까지 따라가는 것일까? 세월처럼 머무르지 않는 것일까? 낯선 누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 젓가락 장단에 잠 설치지만 사랑이란 다름 아닌 침묵하는 것,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한다고 고개 끄덕여 주는 것. 너무 감정을 반전을 하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거 맞습니까? 네, 처음 뵙습니다. 저는 이거 보는 순간 LA 필름의 사랑의 기술이 생각이 나서 사랑의 탐구가
관세에서 탐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이 시 내용은 사실은 네. 허구죠. 네. 뭐 어떤 것도 제 삶과 제 어떤 성장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수업 시간 습작품 제출해야지만 성적이 나오는데 소설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야 내가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봐야지. 이게 이제 소설이 되지 않고 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상당히 좀 서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줄거리가 있는 그런 시를 이제 한번 써본 셈인데요. 등단작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반되기도 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우리가 뭔가 이 문학의 어떤 뭔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귀 기울여 얘기를 들어주고 사람을 탐구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시정신이어야 할진데 라고 생각하면서 대학 시절에 썼던 시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하다 보니 또 첫 시집이 제목이 네. 되었어요. 네. 근데 이런 시를 계속 썼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야지 시집도 좀 많이 벌리고 그럴 텐데 이런 식의 어떤 탐구는 일찌감치 끝이 나고 그냥 폭력과 광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제가 산문을 본 적이 있어서 이게 이연의 마지막 중에 겁먹의 눈빛을 바른 나라에게나 혹시 선생님 아닐까 생각했었거든요. 그 어린 시절을 제가 중은 그 글로서 이렇게 알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다 허구고. 왜 그렇습니다. 사람은 왜 오학장일까요? 그러니까 교하고 다 사학자는 끝이 나는데 네. 뭔가 알 듯 모를 듯 네. 뭐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 어떤 궁극적인 어떤 답변일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늘 의문을 이제 던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해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할까요? 사학장 말고 알 수 없는 오학장으로. 네. 네, 스님 이승하 시인의 사랑의 탐구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승하 시인의 이 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시를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하고 들어볼까요? 계신 분 선생님들 중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관장님께서 그럼 또 하시죠. 총대를 매시죠. 지금 너무 열심히 보고 있으면 말씀이 없으신데요. 네. 낭송할 만한 좋은 시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좀 달콤한 시가 있어요. 별로 그런 게 없네요. 그래 폭력과 관계에 관한 게 네. 사실은 이승하 시인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네. 그 시인인데 네. 일단 그 얘기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15쪽에 있는 피에타 네. 15쪽에 있는 피에타 네. 아마 이승하 시의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게 아닌가 싶어서 시인의 육성과 더불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직접 듭니다. 읽어달라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문해가겠습니다. 피에타 세상의 하 많은 슬픔 가운데 하나 이제 막 숨거둔 아들을 확인한 사지가 축 늘어진 아들을 껴안은 어머니의 슬픔 얼마나 아팠을까. 머리카락을 쓸며 흘린 눈물이 저 바다의 넓이를 이룰 때까지 나의 피에타는 완성되지 않을 것 같다. 어디에 묻어주랴. 가슴 어루만지며 내쉰 한숨이 2000년 동안의 밤을 데려올 때까지 나의 피에타는 완성되지 않을 것 같다. 눈앞에서 스르르 눈 감은 자식을 껴안은 어머니의 마음은 신의 아들이거나 사람의 아들이거나 가축이거나 들짐승이거나 다를 바 있으랴. 호흡을 멈춘 저 아이가 점점 식어가는 저 몸이 그대 눈앞에서 죽어 있는 것이 사랑스러운 자식이로구나. 몇 달 함께 있다. 그대의 살을 찢고 태어난 저 아이가 그대의 불쌍한 새끼로구나. 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상 보고 뭐 사진으로 본 것이지만 써본 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상을 보고 그냥 얻는 예, 얻어서. 직접 네. 가서 본 건 아니고요. 네. 예,
이제 제가 제일 최근에 낸 시집의 제목이 예수 가운데적 폭력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쭉 순례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사랑의 실천, 그렇게 사랑을 설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폭력으로 이렇게 폭력의 어떤 그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동에서도 여전히 그렇고요. 이런 그 폭력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마 인류의 역사가 이제 지속되는 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이렇게 폭력의 희생양으로 만들 거라는 그 생각이 지우지 않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 펜을 들고 글을 쓰는 한은 이 화두 폭력과 광기는 어떻게 보면 뭔가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가지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낸 시집 중에 무슨 나날이라는 것이 3권이나 돼요. 공포와 전율의 나날이라는 것의 시선집입니다. 그건 이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써온 시들 중에서 비슷한 이제 그 성격의 시를 모아서 한 권씩 낸 게 그거죠. 또 감시와 처벌의 나날이라는 시도 있는데 그건 절반은 그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소재로 했고요. 또 절반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소재로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시세계 자체가 암울한 어두운 그런 절망적인 것인데 근데 그러다 불구하고 저는 크나큰 슬픔이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죽은 내 자식 새끼를 이렇게 껴안은 그 슬픔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6.25 때 한국전쟁 때 전사 통지를 받은 그 어머니의 심정, 4.19 때 멀쩡하게 학교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의 심정, 또 광주 민주화운동도 그렇고요. 또 베트남전에 가서 많은 이제 우리 그 한국군이 근 5,000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 모든 그 어머니가 겪은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장성한 아들을 이제 다 키워가지고 이제 20살, 30살 이런 아들이 죽은 그 당사자의 아픔도 아픔이겠지만 그 어머니의 아픔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고통을 이제 제가 뭔가 추체험이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 시집이 예수 가운데적 폭력을 쓰셨다시잖아요. 저는 평소에 좀 의문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성당이나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경 보면 제일 처음에 그 예수님 신께 제물을 바칠 때 꼭 생명을 제물로 바치거든요. 어린 양을 처단하고 핏줄 박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조금 성경을 좀 읽다가 다는 보진 않았지만 종교도 처음부터 시작은 폭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재 속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그 창세기 네. 넘어서부터는 계속 끊임없이 신도 분노하고 또 뭔가 복수 원한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폭력 상황의 최정점에 이제 신약 이제 예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어느 한두 사람의 증오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예수를 죽여라 막 그러고 그래서 헤로데 왕도 아이고 도저히 어떻게 할 방도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현장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집단의 증오심 같은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종교란 이름, 사랑이란 이름으로
많은 폭력이 지금 관계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교 제일 처음 예수님 말씀을 받아 쓴 걸 하지만 그것도 좀 처음부터 달라졌더라면은 폭력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꼭 살아있는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만 할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네. 그 초기 뭐 네, 육대 네. 어떤 그 풍습 같은 네. 것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이렇게 답변할 만한 그런 네.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네. 그죠? 그렇게 짐승을 갖다 그런 식으로 네. 희생제물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뭐 나중엔 아들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시집 제목을 듣고 제가 문득 들었었어요. 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 10년 이상 교도소 이렇게 정신병원을 수업을 하셨잖아요. 그 많은 시들이 지금 이 시집에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내가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시 공부를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쓴 시를 한번 읽어주시고 일화를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아 정말 그 10년 이제 10년 막 넘어섰네요. 네. 그동안 제가 만난 정말 온갖 종류의 네. 그런 그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 재소자. 요즘은 그 재소자라고 하지 않고 수용자라고 네. 칭하는데 각종 정말 그 또 소년원에도 몇 군데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자 그런저런 뭐 에피소드 1화는 아마 그것만 얘기해도 네. 하룻밤 후딱 세울 정도로 많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18쪽을 한번 보실래요? 18쪽. 100% 실화입니다. 실화. 네. 어? 뭘 드시고 뭘 드시고 싶은가요? 싶은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긴 시간이 걸리는 요리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저는 짜장면, 저는 김밥, 저는 물냉면요. 농심이 신라면요. 계란 하나 꼭 깨뜨려 넣고요. 저는 칼국수요. 바지락이 들어간 걸로. 음식 이름을 하나씩 말하며 그들은 미소 지었다. 음식마다 깃든 추억과 그리움. 신양반, 저는 소보루빵이 먹고 싶소이다. 그럴 때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라서 소보루빵, 단팥빵, 크림빵을 잔뜩. 그들은 그날 저녁밥 반도 못 먹었으리라. 아무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맛있나요? 물어볼 수 없었다. 이런 말 앞에서 와, 이런 빵 9년 만에 처음 먹어보래. 난 15년, 난 22년. 눈을 감은 채 다들 꿈꾸는 표정으로 아주 천천히 소처럼 오래오래 씹었다. 100% 사실입니다. 세상 그냥 우리 길 가다가 배고파 빵집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빵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위 뭐 사세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빵을 수십 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네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간식으로 자꾸 모르니까 간식으로 빵 같은 게 나오지 않나요? 전혀? 떡은 나온가 봐요. 떡은. 떡은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주문한 그 양반은 네. 이왕 사오실 거면 네. 파리바게뜨 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거기서 사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우. 그럼 수업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가셨다는 예. 거죠?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지금까지는 교도소 뭐 교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스님 또 신부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제 시인이 가서 한 건 사실 그닥 오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제 재소자들의 어떤 지식 수도 상 높아져서 그런지 뭔가 어떤 경우는 뭐 합창 연습도 하고 그런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극 뭐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종 뭐 학예회 비슷하게 그런 것도 연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야 그러면 시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게 이제 한 10수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뭐 한 2주에 한 번씩 한 6개월 정도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이제 한 분이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사오시고 간식 시간에 이렇게 우리한테 뭐 떡도 사주시고 하는데 그 신양반은
뭐 먹는 것도 한번 안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드시고 싶은가 하면서 여쭤봤더니만 이렇게 각자 주문이 각자가 네. 짜장면 다 이거 그냥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서는 이게 정말 너무나 간절히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맥주 시원한 생맥주 한 잔. 그게 소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단 한 잔도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단 한 잔도 생맥주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날 갔을 때 이제 야, 이분들 빵 먹을 때 목 맥힐 테니까 그냥 이제 큰 이제 이렇게 생수 이렇게 이제 종이컵으로 물 마시는데 음료수를 사가지고 갔어요. 네. 선물용 20개 병들이 갖고 왔는데 그 교도관이 딱 제지하더라고요. 아 이건 갖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그냥 놔두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 이왕 빵 드시는 김에 음료수도 드시면 좋을 텐데 했더니만 아이고 참 뭘 모르시네. 이게 살인 흉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병이 병으로 얼마든지 살상이 가능한 건데 이거 물품 이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왔는데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만 그러면 간식 시간에 저희들이 다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휴식 시간에 이분들 빵 드실 때 교도관들 포위해서 쫙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않을지 그래서 개수 다 세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분들이 마셨습니다. 플라스틱 병인데도 그렇죠. 아니죠. 유리병이니까. 네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수용자들을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항상 그 간수 같이 해야 되죠. 네. 같이 들어옵니다. 정신병원에서도 수업을 하셨습니까? 정신병원은 제가 네. 35년 동안 면회를 가가지고 면회를 가면은 네. 또 보게 되죠. 네. 뭐 이렇게 네. 뭐 이런저런 풍경도 보게 되고. 가족이었죠. 네. 그 아마 사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동생이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해맑은 얼굴이신데 저 깜짝 놀라서 그 사문 보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근데 지금 얼굴 보시면 사진을 그렇잖아요. 너무 맑으시잖아요. 근데 너무 아픈 아마 어릴 때 그때 폭력을 겪으면서 또 그렇게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자, 그럼 다른 시를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쌤 추신 시가 거의 그 수용자들을 뒤에 있는 시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큰 작시는 다 거의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작시 중에서 어떤 시를 한번 저희들이 읽고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까요? 선생님이 이 큰 작시 중에서 읽고 싶은 시가 있는지 또 혹시 이 시를 한번 듣고 싶다 하는 이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건가 아니면 미리 보내주? 아니요, 다 오늘 오늘 받으신 네,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아주 오랫동안 펜팔을 한 펜팔 친구가 무기수예요. 무기수가 전주교도소에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24쪽에 있는 칼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무기수가 보내준 편지를 갖고 한 부제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리에 칼이 없었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베테랑 주방장. 칼이 그때까지 그를 먹여 살렸는데 양파와 대파, 감자와 마늘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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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 돼지도 닭도 오리도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숨 돌릴 틈 없는 칼 아래 예술이 되고 작품이 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무슨 들었다면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사랑이 죄로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칼 들지 않았으리.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 그녀는 영원히 면회 올 수 없다. 내일은 중복, 여기서도 별식, 삼계탕 대신 닭죽 메뉴. 그는 칼을 들고 닭목을 치고 있다. 탁탁탁탁탁탁탁탁. 자,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제일 마지막 날 제가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달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를 참 열심히 쓰셨습니다. 참 여러분들 시 제가 감동받은 작품도 참 많고 그런데 계속해서 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그분들이 쓴 시, 자작시 낭송하다가 다 못 읽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본인이 우느라고 이제 읽다가 흐느끼 우느라고 그 옆에 분이 대신 읽어주고 그런 어떻게 보면 뭔가 감동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시간들도 있고 해서 시를 계속 써주세요. 저한테 시 보내주시면 제가 나름 첨삭시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편지가 와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큰 재산이 제소자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이제 딱 표시가 나죠. 그 사서함에서 온 편지들, 사서함 주소가 사서함에서 온 편지는 다 이렇게 이제 학교 주소를 가르쳐 드리 집 주소 가르쳐 드리면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네. 좀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이제 편지가 오는데 또 제 나름대로 이제 답장도 하고 또 뭔가 그런 이제 뭐 문예지 같은 것들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시는 안 쓰시더라고요. 시를 안 쓰면 자동적으로 또 편지가 끊겨요. 그런데 이분은 줄기차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몇 년 동안 소상히 알게 되었죠. 이분의 어떤 인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게 되었어요. 본인이 다 썼으니까 저한테 이제 인생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결혼 약속을 한 그녀의 변심을 어떻게 칼로 그만 끝을 내는 바람에 두 집안이 완전 몰락을 해버렸죠. 뭐 혼담도 오가고 그런데 여자 쪽에서 반대를 했었던가 봐요. 사실은 이거는 흑우 가미되어 있는 건데 이 무기수는 제가 전주교도소 2년 동안 편파를 했던 그 무기수는 이제 뭔가 가수 지망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밤업소 같은 데 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이제 연예계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아이고 너 그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렇게 뭐 가수인지 뭔지 반대하니까 마음을 달리 먹은 거죠. 그렇게 이렇게 부모님이 결사 반대하는 결혼을 내가 해야 되면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막 말다툼이 있었고 그렇게 그만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 주방에서 뭐 그런 사연도 제가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중에서 이제 배운 중에서 뭐 10년 넘게 하셨으니까 글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세상에 나오신 분도 계신가요? 예, 등단한 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예천으로 등단한 분도 있고. 그런데 시로서 등단하셨죠? 예. 네. 그런데 계속 쓰진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글쎄요. 정말 장준혜 같은 그런 시인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계속 활동을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등단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로는 또 뭐 생업에 또 이렇게 나날이 바쁜지 어쨌는지 제가 뭔가 나름 막 이렇게 평도 쓰고 격려도 해드렸는데 계속 쓰진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나가고 계신가요? 올해 들어서 다 연락이 안 옵니다. 안 되죠. 올해는 모든 수업이 지금 안 되니까 그게 아마 감염 때문에 올해 이제 군부대 갈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만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렇죠. 내년 되면 또 연락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싶은데요. 이 코로나 때 언제 끝날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병 있는 가족 때문에 면허를 갖다 그 관련된 시를 쓰셨는데 이렇게 재소자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처음에는 제가 네.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쳤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가 그걸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누가 그걸 뚫었어요. 네. 그
그분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군납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시인으로 등단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그 루트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군부대에 가서 시창작 실기시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 이제 스승이었던 저를 갖다가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특강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콤비 비슷하게 그때 그 이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가수랑 같이 네, 같이 몇 번이나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 따님이 또 가수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명이서 이제 가서 시창작 강의도 하고 중간에 이제 그 여흥의 시간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봉사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교도소장님이 또 저한테 잊지 않고 또 연락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혼자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경숙이라는 또 이제 또 석사를 중앙대학에서 한 그 제자가 박사 논문을 그 재소자들 상담 심리학으로 해서 평택대학이 그걸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교도소 가서 지도하고 그 시작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치유가 되는지를 갖다가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또 이제 같이 가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잊었던 이름인데 울고 싶어라 부른 가수였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왔습니다. 네. 그 가수하고 같이 많이 그러니까 갔어요. 생각이 났어요. 봉사활동 그 생을 말년에 많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근작시는 주로 거의 다 뭐 수감자들을 만나면서 쓰시고요. 지금 뭐 육족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초면별에게 다 거의 다 재소자들을 만나서 쓴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그 사람들 참 그분들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수감자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폭력을 피해서하는 쉼터에 저도 한 3년 수업을 갔었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가명을 쓰고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시를 쓰면 처음엔 참 마음을 안 내는데 그 마음 열기 다가오시 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어떻게 그분들은 마음을 열고 들어가셨는지. 그래요. 제가 이 좀 생김새가 약간 범생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소자분들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할 분들은 하세요 해서 많으면 추첨을 하고요. 적으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약속된 그 날짜에 이제 가가지고 뭐 주민등록증 이렇게 스마트폰 다 맡기고 이제 몇 개의 철문을 거쳐서 들어가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시선이 되게 보면 아주 좀 이렇게 눈도 잘 안 맞죠. 그냥 이렇게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야 대학 교수란 말이지 저자는 야 뭔가 나는 흑수저인데 쟤는 금수저구나. 그런 신분이 다른데 나한테 뭘 가르치러 여기 왔단 말이야 하는 그 경계심 때문인지 되게 막 싸늘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것도 시를 쓰게 해야 된다고요. 시한번 써보세요. 시라는 건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뭐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자들도 많고 또 과거에 시를 공부했었을지언정 시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한번 이렇게 문제가 보고 한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를 써오십시다. 시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뭔가 소통을 통로도 될 수 있고 뭔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제입니다. 라고 말을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저는 이제 제 형과 동생 제가 이제 형이 있고 차남이고 막내 누이 동생 이제 이남 일녀 제 집안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는 형은 정말 그 비상한 수제고 저는 부모님의 칭찬을
글쎄요.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워낙 형만은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형이 워낙 출중한 수재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거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그 국민학교 시절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의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나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항상 이 형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뭐 이제 제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얼마나 그 이제 비범한 천재였는지를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향이 경북 김천입니다. 김천 아주 그 소도시에서 이렇게 쭉 성장해 보냈는데 제 형은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 아예 5살짜리가 집에 오는 조선일보를 들고 읽고 있으니 이게 참 신기한 노릇 아닙니까? 근데 형이 정말 그걸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네가 너 도대체 여기 뭘 들고 있니? 신문을 읽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런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한글을 갖다 어떻게 혼자서 이제 깨우치는 거죠. 집에 굴러다니는 이제 그 신문 쪼가리 보고 이게 뭘까 하면서 묻기도 했겠지만 어머니한테.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신문은 한자가 많아요. 한자가 아주 많은데 요 사이에 있는 요 글자니까 이게 뭐 회사일 거야, 국가일 거야, 상업일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짐작해가지고 그걸 이제 꽤 맞춰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죠. 아주 취한 이선 아동이 신문을 갖다 잘 읽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야 우리 집안에 신동이 나왔구나. 얘는 김천에서 국민학교 보내면 안 되겠구나 결심을 하셔가지고 유학을 이미 대구에 있는 유명한 사립학교 뭐 수창국민학교라고 있었는데 저는 그 학교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참 그야말로 우리말로 잘 나가는 형 얘기해가지고 그분들 마음을 열지는 못했을 거. 그런데 이제 형 잘난 형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꾸지람만 칭찬 한마디 들은 적 없는 저랑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들이야말로 어릴 때 너 이것도 할 수 있니? 할 줄 아니?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야. 라는 칭찬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있어요. 너 또 사고 쳤구나. 왜 이 모양이니? 이런 말만 들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하고 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기제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가출한 이야기, 뭐 아버지한테 맞은 이야기, 저는 이제 책을 봐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보고 제가 그걸 하려고 쓰면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실험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시고 잘 쓰는지를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우리 영업 비밀을 꼭 듣는 시간. 그게 아까도 청문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들었어요. 막 저렇게 곤란한 질문을 막 하는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 영업 비밀을 한번 오늘 조금 한번 더 좀 풀어놔 주시죠. 제가 제 나름의 어떤 초기에는 상당히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썼다고 지금 보니까. 그런데 뭐 사진도 응용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암호 같은 그런 미로 학습 같은 그런 시를 참 즐겨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80년대 이성복, 황지우, 박남철 같은 시인들이 어떻게 보면 문단의 어떤 각광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시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세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시가 과연 평론가들의 상찬의 대상은
많이 되기는 하지만 독자들이 야 맞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이게 내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그 사적 동자도 읽을 수 있는 시가 참 좋은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냐면은 중국 당시 당나라 시 200투보 왕유 이하 뭐 이런 시인들의 시집을 심취해서 읽으면서 전혀 다른 시대적 문맥을 갖고 있는 그 시편이 참 나한테는 와닿구나. 또 야 이런 시가 시대를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지금도 읽어도 여전히 나한테 진한 감동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독일신 뭐 헬드린이라든가 이런 하이네 보들레르 램보 말라름의 발레리 같은 시인들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런 중국 당시와 상당한 어떻게 보면 현대성을 갖춘 상징파 시인들의 시가 오히려 지금 나한테 와닿지? 나는 어떤 시를 써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는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심층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파고드는 그런 시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쓴 이런저런 시집 혹은 그 시편들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인간의 이제 희노애락 또 애호욕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또 시경이 씌워졌던 3000년 전 그 시절의 그 어떤 인간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또 뭐가 다를 것인가. 그래서 그 어느 누군가의 어떤 그 마음을 올릴 수 있는 파고들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게 보면 소외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 어떤 그런 그 계층 사람들의 삶을 더 열심히 챙겨보고 들여다보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쌤 초기 시들이 참 좋았거든요. 시집을 보면서 그 초기 시 제가 보기에는 감각을 잃지 않았고 어떤 인간의 심층을 건드리는 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쌤 이제 최근 주신 시들 이렇게 보고 나서 거기에 그 가장 가까운 시가 최근 이런 수용자들 대한 쓴 시. 자연히 또 이렇게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시가 되니까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제 뭔가 시스템을 자극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합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죠.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또 우리 선생님을 모시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시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제가 그럼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해남 있잖아요. 그 해남에서 제1회 해남시인 시낭송대회 예선 그걸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원래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파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에 해서 이제 세 꼭지로 해서 보내왔는데 일반부 그 신앙송 파일 중에 이승하 교수님의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면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시였고 또 여러 이제 시인들 그러니까 대중적인 시들을 주로 이제 시 낭송가들이 시를 많이 낭송합니다. 전달력이 빠르고 쉬우니까 그거를 이제 방금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인간의 본연을 이렇게 파고드는 그 시가 좀 좋아서 그런 쪽으로 이제 쓰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문득 그게 교수님께서 추구하는 그 맥락과 이 시가 맞닿아 있는지 그 이 시가 바로 그런 종류의 시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가요? 예,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뭐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요. 2007년에 가셨으니까 뭐 이제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대체로 그 세대가 뭐 일제강점기도 겪고 6.25도 겪고 뭐 이런저런 그것도 많은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질곡을 겪어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힘든 뭐 그 완전 실업자 아버지의 어떤 그 뒷바라지에 뭐 이제 슬라의 자식들 교육비니 뭐 이런 걸 다 혼자 감당하셔야 했으니까 그런데 고생한 지지를 하시다가 이제 문방구 좀 하셨거든요. 30년 넘게 그렇게 해서 또 졸지에 그 췌장암은 이상하게 그냥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별로 뭐 이렇게 오래 고생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마지막 바로 돌아가시 얼마 전에 제가 효도 아닌 효도를 이렇게 해본 셈인데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뭔가 처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민의 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바로 시를 쓰는 원동력, 동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뭐 또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이 서정적인 시가 많지 않은데 어찌하다 보니 그 시가 이렇게 또 인구의 회자가 되고 그러나 봐요. 어머니가 아주 저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인의 길로 걸어가게끔 한 그런 분이기도 하시고 저는 중앙대학교 문제창작학과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서라벌 예술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서라벌 예술대학을 중앙대학 인수했거든요. 70년대 초 무렵에.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막 제가 이제 금융고시 치고 뭐 대학 떨어지고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경북대학도 떨어지고 경희대학도 떨어지고 그래서 또 사무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막 연구를 했어요. 이 녀석도 저 학교를 어디를 집어넣어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시더니만 중앙대학교에 문예창작학과라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한번 이번에 원서 넣어보자고 해서 어머니가 이 학과가 있다는 걸 정보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고쳐해 주셔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상당히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학교명을 들어보셨을까? 경성여자사범학교를 나오셨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성사범이라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시인의 길을 해주셨죠. 네. 엉뚱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아 시인 모시고 또 실온 그다음 어떤 그 경험들 소녀들 관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더 궁금한 거는 저희들 또 뒷자리가 질문 드시면 네 받겠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학생들 신춘문예 등단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신춘문예 진짜 중요한 질문이네요. 등단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도가 있으신지 이거 시야말로 영업입니다. 예, 요즘은 그 시인 지도생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바로 습작기 이제 내가 너희들 그 시절에 정말 시집 필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저는 역대 신춘문예 당선자를 거의 전부 필사했어요. 해방 이후 뭐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옛날 신문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까지 죽으라고 필사를 했었다. 그리고 시집 100권 통독하지 않고 시 쓰려고 마음먹지 마라. 이렇게 다독, 다작 또한 다 필사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아주 우직하게 습작기를 보내야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요즘 그게 잘 통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또 지나치게 너무 신춘문예 경향 그런 것 갖다가 너무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갖다 잘못하면 신춘문예 미화가 참 많은데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튼튼한 토대 위에서 충분한 독서량과 습작의 양과 회사 양 위에서 이렇게 나무가 크는 거니까 그렇게 뭐 예년 당선작은 이런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게 될 거 하면서 너무 그런데 연연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선돼 바로 그때 이제 세계신문에 보냈었는데 신춘 경향에 잘 맞춰가지고 정말 영국에서 보낸 그 조선일보에서는 전혀 이름이 없었었고 한국일보는 뭔가 좀 전통지향적인 그런 시풍의 작품은 조금씩 몰랐고 내 멋대로 쓴 게 꼴려들어 쓴 게 당선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네가 쓰고 싶은 걸 써라고. 너무 이렇게 지금 시대의 어떤 그 뭐 경향 조류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네가 이 얘기는 하고 죽어야지. 요 얘기는 하고 죽어야 돼. 그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심소봉대를 하든 우회로를 가든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스며들어 있는 그런 작품을 쓰면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저는 유언 같은 유서 같은 시를 쓰면 누군가 신곡을 올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꼭 쓰고 죽어야지 하는 시를 다 여기 쓰면서 이승환 선생님 말씀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박수 부탁드립니다.